힘을 바꿔서 나아가 싸우지 않는 것을 의롭다고 할 수 없으며 전쟁에 패하고 나서 죽은 백성의 시신을 보고 슬퍼하는 것을 어질다고 할 수 없다. 나가서 싸우지 않는 것을 보고 의롭다고 할 수 없고 싸우다 죽은 백성 시체를 보고서 막 슬퍼하는 것을 보고서 어질다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의, 인, 의 누구의 핵심 개념이고 누구 정치 철학의 핵심 덕목입니까? 유가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침입받고서 누가 쳐들어왔는데 싸우지 않으면 의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는 겁니까? 당당히 싸워야 그게 의로운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 죽은 백성들 시체 부여잡고 암만 울어봤자 그게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럼 정작 인한 것은 뭐겠습니까? 네, 그럴 일이 없게끔 잘 막고 그런 거겠죠. 자, 인과 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오자병법의 오기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꾸 인의 어짐과 의로움 이야기하는데 니들이 말하는 이 어짐과 의로움 그것은 진정한 어짐도 의로움도 아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백성들을 지킬 수 있어야 보호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권력이 권력다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권력의 본질일 수 있다는 것을 오자병법의 오기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변호사님이 이거 원문 없냐고 해서 가져온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서도 보면요. 권력이 권력다워질 수 있는 제일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보호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외적, 자연재해, 분쟁, 외적인 침입이나 아니면 재해나 아니면 내적으로 뭔가 분쟁이 있던가 여기서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동서고금 막론하고 권력이 권력다워지는 전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내가 화살을 만들고 싶습니다. 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내가 암만 산에 가서 뒤지고 해봤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바로 당길 수 있는 화살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도지기 가지고 고준 화살대를 내가 대량 생산하고 찍어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요. 이런 겁니다. 저절로 착한 사람, 저절로 통치에 순응한 사람, 저절로 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적당히 교육시키고 적당히 겁도 주고 때로는 상 가지고 인센티브 겁만 주면 안 됩니다. 부정의 인센티브만 가지고 안 됩니다. 긍정의 인센티브 가지고 사람을 유인을 해야 되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사람, 저절로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국가 권력이 인위적으로 손을 써서 사람을 만들어내야만이 통치가 적용되고 질서가 잡힐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이번 시간에 한비자 7강인데 이번 시간에는요. 한비자가 보는 인간 이야기, 한비자의 인간관 그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난데없이 인간관인가? 바로 이런 거입니다. 모든 사상가들의 이야기들은요. 결국 거기서 출발합니다. 칸트든 소크라테스든 부처든 공자든 마키아벨리든 애덤 스미스든 누구죠? 마르크스든 모든 사상가는 다 인간관입니다. 그 사람이 보는 인간, 내가 본 인간은 이런 것이요. 내가 본 인간은 이런 것 같아. 하나의 독자적인 사상이 성립하려면 또 그 사람이 사상가로 자립을 하려면 그 사람만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만의 인간에 대한 관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모든 사상은 하나의 인간관인데 한비자의 사상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한비자는 인간을 어떻게 보았느냐, 한비자의 인간관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인간관과 구분이 되고 차이가 있느냐, 그걸 좀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비자의 인간관을 하려고 하는데 통치 철학, 정치 철학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나라를 다스려 가고 정치를 하려면, 통치를 하려면 설득과 강제, 감시와 징벌은 절대로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 사회를 이끌어 가려면,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면 설득, 강제 있어야 되고 감시와 징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감시하고 어떻게 징벌할 것이냐, 어느 정도로 징벌하고 감시할 것이냐, 어떻게 설득하고 유인하고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 그것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이렇게 설득해보자, 이렇게 강제해보자, 이렇게 징벌해보자, 이 정도로 감시하자. 어디서 출발하겠습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겁니다. 사상은 하나의 인간관이고
사상이 되려면 인간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특히 그 사상이 하나의 통치 철학, 정치 철학으로 쓰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인간에 대한 어떤 밀도 있는 이야기, 체계가 있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백과 하상들을 보면 이래요. 한비자뿐만이 아니고 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순자도 그렇고 그 사람들 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자백과 하상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철학이라고 하고 대학교에서는 분과학 체제에서는 철학과에서 가르치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이고 특히 정치학입니다. 정치학이고 정치철학이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이야기, 정치학에 밀도 있게 안 할 수가 없는데 한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만의 인간관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 사람의 어떤 사상, 이 사람의 어떤 그 철학, 얼개, 틀, 방향성 이런 것들이 바로 이해하고 추론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석기로 농사를 지을 때는 생산력이 굉장히 턱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 30명 단위로다가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공동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비, 소유, 생산 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만이 겨우겨우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명, 저기는 30명, 많으면 40명, 50명 시족 공동체로 뿔뿔이 흩어져서 산지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족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대로 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명, 30명이 막 겨우 하던 일, 이제 내가 철기 농기구를 있으니까, 소 한 마리 있으니까, 나 혼자서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예전에 20명이 하던 거, 나 혼자서 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머지 19명, 여기 땅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떠나주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는 동일한 씨족, 동일한 같이 사는 친척들이 내 생존의 근거이자 토대였다면 이제 뭐겠습니까? 내가 생산한 것들, 애써 생산한 것들, 축내는 식충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어디론가 떠나가지고 이제 또 뭐가 생겼습니까? 철기가 생겼으니까 산, 늪, 뻘지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개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20명, 30명 단위로 겨우 생산을 했는데 이제는 철로 된 농기구만 있으면 4, 5인 가정 단위로 생산 단위가 재편이 된 것인데 폭발적으로 생산력이 신장을 해버렸고 이제 시족 공동체가 파괴가 되었고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가 생겼습니다. 잉여 생산물이 생기니까 도시가 생기는 것이고 도시가 생기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왕이 생기고 사제가 생기고 지식인이 생기고 무사가 생기고 어떤 종적인 지배 권력이 생기는 것인데 사실은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때도요 국가 권력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생산력이 미약하다 보니까 왕이 자기가 사는 지역 근처만 다스리는 거였지 저 멀리 사는 누구누구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일은 없었는데 자 이제 철기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살상력 무지무지 올라갔고 생산력 무지무지 올라갔는데 이제는 뭐겠습니까? 왕이요. 자 이제는 시족 공동체 거기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원로, 족장, 촌장 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가끔 야 어디를 남는 거 없냐 바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4, 5인 가장 단위로 생산 단위가 재편되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왕이 직접 국가의 수장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지배를 해야 돼야 하는 것인데 지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세금을 뜯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얘들을 가끔 가다가 공사판에 동원한다든가 병사를 부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세금을 뜯어다가 뭘 한다는 겁니까? 세금 뜯어가고 병사로 동원하고 국가 커다란 그 공사에 동원해서 뭐 하는 겁니까? 병사로 동원도 하고 그래야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며 또 가끔 공사에 징발을 해야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특히 동양은 뭐가 중요해요? 보라든가 이것저것 뭘 해야죠? 강, 하천이 범람하지 않게 제때제때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드디어 철기 시대가 되면서 직접적으로 지배를 해야 되고 얘들을 내가 끌어다가 일도 시키고 병력으로 동원도 하고 세금도 뜯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겁니다. 왜 갑자기 인성론이 등장하게 되었느냐? 이런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부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다스려야 될 어떤 커다란, 변화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얘들이 말을 잘 들을까? 어떻게 해야 얘들이 세금을 순순히 바칠까? 어떻게 해야 얘들이, 국민들이 무엇에 겁을 먹고, 무엇을 해야 애들이 수능을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진지하게 진지 빨면서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착하다, 인간 본성이 나쁘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이런 거예요. 순수한 학문적인 호기심, 심리학 차원에서 뭔가 동기 때문에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인 목적이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야, 내가 이제 이만한 영토 내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이 수많은 사람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한번 이야기 좀, 입하고 좀, 썰 좀 풀어봐라. 이런 통치 권력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인성론이 등장을 해서 맹자 인간 본성이 착하다, 순자 인간 본성이 악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요, 시간 강사들이나 박사 이런 한 사람을 보면요, 대부분 뭐 쓰면서 시간 다 간 줄 아십니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막 개고생해서 노력을 정말 기울입니까? 강의, 연구, 논문 쓰기? 아닙니다. 뭐지요? 그런 거 말고요. 보고서 죽어라고 씁니다. 보고서 써야 뭐라는 겁니까? 보고서 그럴듯하게 써야만 뭐가 나온 겁니까? 내가 생활비가 나오고 연구비가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든 별거 없어요. 나의 학문적 호기심, 내가 하는 연구의 방향, 이딴 거 다 개소리고요. 다 그런 겁니다. 가장 예산 나오기 좋은 주제,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책이나 논문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뉴스로만이 봐야 되고, 공무원들이 어떤 것들, 관료들, 이 사람들이 어떤 것들에 지금 관심을 가질 것인지 그때그때 트렌드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연구비가 나오고 용역이 되니까 맨날 그딴 식으로 하면서 보고서 쓰고 또 내가 관심 없는 거 보고서 써가지고 연구비를 타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결과물을 내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만들어서 내긴 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죽어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이렇게 연속성 있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보여주기시 하는 척식의 연구가 너무 많아요, 지금요. 대학교고 어디 연구 공부책 너무 많은데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이렇습니다. 원래 공부라는 게 학문이라는 것이 정말 집이 잘 싸거나 무슨 그런 것이 아닌 이상해야 늘 공부라는 것은 학문이라는 것은요. 정치 권력의 수요 그쪽과 연관이 안 되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기 때문에 돈이 나오고 취직이 되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도 서양 같은 경우는 중세 때나 이럴 때 보면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죠. 유한마담이라든가 귀족들 중에서 공부 좀 하는 사람들, 연구자들을 개인적으로 후원해주고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해당 사항이 없는 이상이야 철저하게 왕들, 권력자들이 혹할 만한 거 주제가지고 파고들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춘추 전국시대, 특히 전국시대 왕들, 통치자들이 이런 것들 가지고 궁금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그리고 광토중민이라고 있습니다. 광토중민 무슨 말입니까? 자, 전국시대 과제가 광토중민이에요. 광토 뭡니까? 땅을 넓히고 중민, 백성들을 늘린다는 것인데 자, 내가 적국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백성을 편입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을 내가 하루가 빠르게 내 백성으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통치에 순응하게 만들어야겠지요. 나라를 팽창시키고 백성들 수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인간이라는 게 무엇이고 보편적 맥락에서 인간에 대한 탐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렇게 하면 하루가 빠르게 내 백성으로 소화시켜서 순응하게 만들어서 말 잘 듣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광토, 중민, 어떤 직접집에 대한 유인 이런 것 때문에 당시에 인성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편으로 또 이런 것도 같습니다. 인문학 발전된 나라들 보면 대부분 제국주의를 했던 나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다스려야 되는 영역이 엄청 넓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관리를 해야 되면 자연적으로 다양하게 폭넓게 밀도 있게 인문학이 발전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인 저력과 축적은 제가 봤을 때는 제국주의 했던 경험, 제국의 어떤 유산, 거기서 자유롭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전 세계에서 다큐시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의 BBC하고 일본의 어디죠? NHK죠?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걔들이 한때 제국을 경영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가락과 유산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렇습니다. 임성노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배경 때문에 등장을 한 것이며 한비자도 이 배경 맥락 중에서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비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선설 쪽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얘기 잠깐 했지만 한비자는 뉘앙스가 어떤 것 같습니까? 성악설일 것 같아요? 성선설일 것 같아요? 성악설일 것 같지요? 그지요? 법을 말하지 않습니까? 법을 말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말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타일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가끔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자, 뉴스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젠더 관련해서 이상한 일이 터지면,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요. 바로 여성단체에서 무슨 항의하고 성명 발표하면서 군부를 지핍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귀결되냐면요. 어디 단체, 어디 기관, 어디 기업에 성평등 강화 교육 이런 것들이 생겨서 사건만 터지면 그런 쪽으로 귀결시킨 다음에 고학력 패미들 일자리 그걸 바로바로 창출을 해버립니다. 자, 근데요, 사람이 빵한 생각 가지고 있고 이상한 생각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성격을 나이가 20, 30, 40 넘은 사람들의 성격과 그 인격 내면을요 몇 시간 교육 이수시키고 강사들한테 이거 시켜가지고 연수시킨다고 해서 사람이 그 마음이 변하고 삶 속에 있는 그게 바뀌고 이런 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공자와 맹자, 성선설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수능 윤리수도 공부할 때요. 성선설을 좋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 주리적인 걸로 좀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선설을 사실 보면요. 맹자 한 사람이고 더 좀 쳐져봤자 공자 한 사람입니다. 자, 성선설 무엇이냐? 별거 없습니다. 타일르면 됩니다. 타일르고 교육하면 사람이 도덕과 윤리를 갖춰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한 사람 타일르고 또 윗사람들이 부모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면 사람들이 절로 착해지고 사람들이 순해질 것이니까 도덕과 윤리로 사람 마음에 호소해서 그런 식으로 다스려 가보자. 이거 바로 성선설입니다. 근데 성선설은 좀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사상이라는 것이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농경사회가 무엇입니까? 애지간하면 내가 태어난 곳에서 잘 떠나지가 않고 한두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 그런 공동체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시골이나 지방 아니면 군 출신 계십니까? 단순 시골뿐만이 아닙니다. 저기 청주 거기서 가보면 그래요. 속초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춘천, 강릉 거기서 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동네가 좁아서 한두 다리만 건너면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광주 거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광주 사람한테 물어본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도 바닥이 은근히 좁아서 조금만 건너면 다 연결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이게 뭐가 있냐면 유교, 성선설의 유교는 작은 커다란 공동체가 아니라 작은 공동체, 익명이 아닙니다. 서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회를 가정을 하는데 평판 압력이에요. 어이 누구 새끼 참 싸가지 없어. 어이 누구 참 버르장머리 없어. 보니까 참 그 사람 야박하더만. 자, 법적인 제재와 그런 게 없어도 평판상의 어떤 저 새끼 참 나쁜 놈이다. 저거 참 사람이 질 나쁜 놈이다. 누구누구 참 사람이 야박하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지역에 떠날 수가 없는데 나쁜 평판, 손가락질 받으면 나한테 뭐가 옵니까?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내 생활에 커다란 장애와 불이익이 오기가 쉬운데
네, 유교란 것이 이렇고 성선수라는 게 이렇습니다. 네, 사실 실제로 그래요. 아주 조그마한 공동체 서로 얼굴 다 아는 그쪽 사회에서는요, 가혹한 법과 처벌 이런 게 없어도 평판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누구 참 착하네, 누구 참 순하네, 어이 누구 새끼 참 싸가지 없어 이런 것만 가지고도 공동체를 어느 정도 굴러가게 할 여지가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유교의 사상, 유교의 통치 철학이라는 것이요, 농경사회, 내가 이 사회에 태어나 떠나지 않는 그런 농경사회를 전제로 하면요, 꽤나 합리적이고 가성비가 있는 통치 철학, 어떤 사상일 수도 있어요. 자, 동아시아에서 왜 유교가 대세였고 유교가 주류였냐?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쌀농사를 짓습니다. 여름이 고온 다습합니다. 한번 태어나면 우리가 산 그 지역에서 애지간하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냥 법과 묵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육아가 제일 잘 맞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정말 중요한 얘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좀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이 있어요. 자, 육아는요 이런 겁니다. 공자 맹자 원래 인간이 착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인간이 착하다. 이게 좀 더 나가니까 이렇습니다. 인간이 원래 착하니까 착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시어머니질, 시누이질을 하면서 인간을 착하게 만들려고 억지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지키고 나머지 니들이 마음대로 해, 이런 네거티브 규제가 아니라 깨알 같은 규범의 목록집을 제시한 다음에 니들 착해져야 돼, 착해질 수 있지 하면서 여러 가지 지키라고 다양한 금기와 규칙 규범들을 제시를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날 때, 추석 때 차례를 올립니다만 뭐 홍등, 백서, 조유리시 이런 거 저 뭐할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사를 차례 지낸다고 해도요, 어디에 무슨 메뉴, 무슨 방향에 어떤 음식 다 깨알같이 규정이 되어 있지요. 유교는 이렇게 포지티브 규제인 것인데, 제 생각은 이래요. 아니, 돌아가신 조상이 짜장면 좋아했으면 짜장면 올리고, 아니, 죽은 사람이 피자 좋아했으면 피자 올려도 되는 겁니다. 아니, 제사상에다가 거기다가 차례상에다가 짜장면 올린다고 해서 피자 올린다고 해서 누가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유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간이 착하다, 원래 착한데 그러니까 착하게 만들어야 돼 하면서 진짜 여러 가지 금기, 여러 가지 규범의 목록들을 제시를 해서 하나하나 지키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커다랗게 막 벌 준다거나 막 치도금을 매긴다거나 감옥에 집어쳐넣고자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거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혼나고 꼰대들 막 소리 듣고 막 잔소리 듣고 막 더 심하게 어기면 손가락질 받는 것인데, 대신 법관은 이렇습니다. 법관뿐만이 아니라 성악설을 말하는 쪽은 이래요. 원래 인간이 본성이 어떻다? 좋지가 않다, 나쁘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하게 성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너저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악설 쪽에서는요, 무슨 식의 규제가 많냐면 이렇습니다. 우린 성악설이야. 인간 원래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인간한테 많은 거 바라지를 안 해. 너희들 다 좋은데 이렇게 몇 가지만 지켜. 남의 거 빼앗고 남의 거 침범하고 남의 영역에 끼어들지 마. 그것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니들이 어떻게 해라?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성악설이 뭐냐면요, 성선설은 사전 규제, 포지티브 규제라면요, 성악설은 네거티브 규제이고 사후 규제인데, 우리가 한국 사회, 우리나라 경제, 제도, 규제의 기본적인 원칙을 보면요, 우리 한국 사회는 네거티브예요, 포지티브예요. 자, 우리 한국 사회 네거티브입니까, 포지티브입니까, 사전입니까, 사후입니까?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사전 규제이고 네거티브예요, 포지티브예요? 포지티브죠.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서구 미국은 어떻습니까? 네거티브예요, 포지티브입니까? 거기는요. 네거티브고 사전입니까, 사후입니까? 사후지요. 일단 니들이 알아서 시작은 해, 이거지요. 하지만 커다란 불이익과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알거지될 각오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니들 이거 다 지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사전이 아니라 사후 규제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도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도 유교의 잔재인 것이고 아직까지도 보면 우리나라가 조선 잔재가 많은 것인데 일제 잔재니 친일청산이 이런 개소리 그만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선 잔재, 유교 잔재부터 다 오한마로 깨버리고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성악설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자, 이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구 현대 문명이요. 서구의 사회과학하고 서구 현대 문명, 민주주의 이것은 설인 것 같아요? 성악인 것 같아요? 닥치고 성악입니다. 자, 정치만 해도 그렇지요? 입법, 사법, 행정 어떻게 해놨습니까? 분리시켜놨지요? 인간한테 잔재적인 악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서로 못 믿으니까 쪼개놓고서 서로 분리해놓고 감시하고 견제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민주주의 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현대사회과 법체계는 다 성악설인 것인데, 자, 성악설 얘기 해보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멸시?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멸시가 아니라 뭐가 다른 거예요? 인간에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현실로서의 인간, 사실 그들의 인간을 직시를 해보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특히 동양의 성악설이 이런 게 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이 나쁘다, 글러먹었다, 개자식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 한 사람이 혼자 살면, 혼자서 따로 무인도에 살면 저놈이 천사가 악마가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근데 모여서 살려고 군집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순자든 법가든 성악설을 이야기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이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어지럽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 하나의 객체로서의 인간이 개자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사람들,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악설이 인간을 멸시하거나 비관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현실을 보자, 사회의 혼란을 직시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인간이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보고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직시해보자. 결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반드시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어떻게든 간에 잡아내보겠다. 그런 식으로 논의를 많이 이끌어 갑니다. 자, 사회가 혼란스럽다.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다. 사람들이 일탈행위를 벌인다. 사람들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혼란이 일어나고 일탈행위가 일어나는데 그것만 가지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 보고 나쁘다 이런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혼란, 왜 일탈행위, 왜 범죄가 벌어지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감정과 욕망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고 남과 파괴적 경쟁을 벌이기도 하고 네, 인간들이 모였을 때 골 때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혼란에 대한 직시도 하는 것이지만 혼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명쾌하게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려고 그런 노력도 많이 보였습니다. 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나쁜 짓을 할 수 있고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욕망이 있으면 저절로 감정이 있는 것이고 다 같이 가는 것인데 순자하고 법가는 욕망, 감정만 이야기했는데 한편으로는요, 장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욕망이 있고 감정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욕망을 충족하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히 문화, 예술 이런 걸로 달래주고 순치시켜줄 필요도 있지요. 그런데 장자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간이 욕망이 있다. 근데 그 욕망을 충족시키면 거기서 문제가 끝날까? 장자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인간이 이것을 무엇인가를 꾸지하게 갖고 싶어 원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가졌다. 거기서 문제가 끝이 아니라 인간이 욕망하는 바를 이루면 갑자기 허무의 감정이 밀려오고 어떤 현타가 밀려오는데 그때 인간이 또 이상한 짓을 한다거나 골때리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그런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 욕망 단순히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감정, 욕망 뒤에 인간이
갑자기 딸려오게 되는 어떤 허무의 감정, 현타, 또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인간 사회에 어떤 혼란과 악을 불러올 수 있다. 여기까지 또 장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반들이 이렇게까지 그렇습니다. 왜 혼란, 왜 나쁜 일, 왜 골 때리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그 원인들을 하나하나 천착해서 밝혀내려고 나름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 그래서 성악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성악설의 어떤 그 디테일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이 양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인치를 부정합니다. 자, 정치는 사람에 달려있다. 사람 다스리는 바를 알면 나라 다스릴 바를 안다. 임금이 어질면 어질지 않을 자 없고 임금이 의로우면 의롭지 않을 자 없고 임금이 올바르면 올바르지 않을 자 없다. 한번 임금을 올바르게만 하면 곧 나라는 안정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위정자가 마음이 착해지고 위정자가 도덕적으로 마음이 완성되고 위정자가 이상적인 인격을 갖추기만 하면 절로 정치가 잘 되고 사람들이 감화가 되고 교화가 되고 좋은 세상 올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특히 사람의 마음에 호소를 해서 사람이 마음이 착해지고 바라지고 사람 마음이 도덕적으로 도덕과 합치가 되면 절로 좋은 세상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육아는 이런 식인 겁니다. 철저히 육아는 이런 거예요. 육아는 인치입니다. 인간이 다스려야 한다. 인간의 마음으로 국가를 운영하자 이야기를 하는데 법가, 무가, 도가 이런 사람들은 그걸 보면 진짜 극렬하게 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장자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더 변한다. 믿을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다. 내 마음 내가 통제가 안 된다. 그런데 내 마음 나도 모르겠고 내 마음 나도 통제가 안 되는데 윗사람들의 심기, 윗사람들의 인격과 변덕만 믿고 나를 다스리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 마음에 호소하고 거기를 믿고 맡기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성문화된, 그리고 명확히 공포된 법과 규범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밖에 있는 법가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묵가도 성악설인데 묵가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말합니다. 인간 대부분은 다 개새끼들이고 하지만 인간과 다르게 저기 있는 유일신 절대자는 지고지선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의지대로 세상을 다스려 간다. 약간 기독교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장자하고 도자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인간 마음이 아니라 자연에서 관찰되는 하나의 밸런스 같은 항상된 질서인 도로서 세상을 다스려 가보자고 하는데 하나같이 다 성악설들은요 인치를 부정하고 특히 법가는 법과 제도로 성문화된 법과 제도로 국가를 끌고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군주 중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과 제도 누가 만들고 누가 끌고 가고 누가 도장을 찍고 누가 결제를 합니까? 군주지요. 그래서 성악설 쪽은요 군주가 국가를 다스려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성설설 진영은 국가, 통치, 정치의 주체로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자, 이렇게 제가 약간 질문을 바꿔서 던져보겠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권이 가능했어요? 신권이 가능했어요? 자, 명나라 사신이, 청나라 사신이 조선을 보면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왕권보다 신권이 강한 나라이구먼 이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유교는요, 철저하게 군주가 아니라 신하, 사대부 중심의 정치인 거예요. 내가 선한 본성이 있습니다. 잘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왕보다 잘 키워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한 본성을 잘 키워간 사대부들 여럿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원맨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대부들의 여론과 공론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조선시대 사극이나 아니면 조선시대 역사책을 보면 그런 느낌이 좀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조선은 왕권이 아니라 신권이 강했고 원래 유교정책 이상은요 군주가 아니라 신하가 사대부가 다스려가는 그런 것인데 정치도 어떻게 보면 왕은 그런 겁니다. 논어가 말하고 맹자가 말하는 정치에서요 왕은 어떻게 보면요 플레이라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심판에 가까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왕은 어떻게 보면요, 국가의 상징으로 남아있고 심판 역할만 하는 것이고, 실제 실무라든가 정치는 누가 하냐면 신하들이 한다. 이것이 바로 유교 정치, 유교 사상의 노선입니다. 자, 유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포지티브, 네거티브 뭐라고 했습니까? 포지티브라고 했죠? 법치, 인치 뭐라고 했죠? 인치라고 했습니다. 군권, 신권 뭐라고 했습니까? 신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법가는 이래요.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이고, 인치가 아니라 법치이고, 신하가 아니라 군주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정조나 대원군이나 고종이나 지들 딴에는 아니면 정말 뭔가 좀 왕 중심으로 화끈하게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을 보면요. 고종도 그렇고 정조도 그렇고 대원군도 그렇고 뭐가 있냐면요. 은근슬쩍 유교가 아니라 법가 쪽 그것을 가지고 많이 슬쩍 빌려와서 나라를 많이 꾸려가려고 했습니다. 계몽군주 정조 개혁을 하려던 대원군 대한제국 어쩌고 그 고종 어떻게 보면 법가 쪽 노선을 가지고 많이 좀 활용하고 그쪽 길로 한번 걸어가 볼까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민본주의 무슨 말이냐? 민본주의는 원래 유교권인데 왜 갑자기 성악설이 민본주의를 얘기하는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나라를 다스릴 적에는 명확한 법을 설정하고 엄격한 형벌을 제시하여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혼란을 구하고 천하의 재앙을 물리쳐야 한다. 그래야 강자가 약자를 침해하지 않고 다소가 소수를 학대하지 않고 노인이 수명을 다 누리고 어린 고아가 성장하고 변경이 침략당하지 않고 근신이 서로 친밀해지고 부자가 서로 감싸주고 다투다가 사망하거나 붙잡히는 염려가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공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비자 강검시 신편. 한비자가 생각하는 법치, 한비자가 생각하는 법치의 이상이 이런 것인데 자, 질서가 무너집니다. 법치가 안 통합니다. 사회 신뢰가 흔들립니다. 공권력이 잘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럼 강자하고 약자하고 누가 더 피해를 입을까요? 법치가 명확히 행해지고 공권력이 잘 엄정하게 집행이 되고 공적 신뢰가 안정되게 유지가 되면 누가 더 덕을 보는 겁니까? 없는 사람, 약자들이 더 덕을 보는 것인데 성악설 진영들이 이런 게 확실해요. 사회의 혼란, 악과 무질서를 어떻게든 직시를 해서 정면승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육아보다도 오히려 없는 사람들, 밑바닥 사람들, 일반 백성과 서민들을 법가가 훨씬 많이 더 챙기고 위해주고 그런 측면들이 사실 있습니다. 앞서서 이런 말 했지요. 유교는 왕이 아니라 신하, 사대부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법치가 아니라 인치라고 했습니다. 사대부들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나쁘게 말한 것도 아니지. 다른 말 하면 뭡니까? 양반입니다. 귀족들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대략 양반 수가 대략 어떻게 됐습니까? 퍼센테이지로 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7%에서 10%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7%에서 10%그 양반 사대부들이 국가의 실질 지배층들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법이 아니라 인치라고 했지요. 윗사람들의 심기, 양반 사대부들의 심기로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이게 좋은 사회일까요? 나쁜 사회일까요? 저놈을 끌어다 매우 쳐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조선시대 인치가 이렇게 시궁창이었어요. 그래서 유교라는 것이 말끝마다 백성들을 위해야 한다. 백성들을 하늘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왕이 뭘 좀 해보려면 왕의 실제 권한, 왕의 오바를 막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였을 뿐이지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던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실제로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성악설 진영의 법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이 있어요. 현대 사회과학, 서구가 만들어낸 경제학, 서구가 만들어낸 정치학, 서구가 만들어낸 현대의 법과 제도는 철저하게 성악설과 호환이 되고 성악설 진영의 법과 문과 진영의 이야기들이 육아보다 훨씬 현대 사회과학과 접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선설의 유가 파고드는 것보다 차라리 그래요. 법가라든가 묵가, 인간의 성악, 인간의 밑바닥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전제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의 것들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오히려 현대 서구의 정치 사상과 정치 철학이 더 이해가 잘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성악설 중에서 보면요. 한비자가 좀 제일 독하고 좀 그런 구석이 있어요. 근데 가끔 한비자는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비자 인성론을 보면 가끔 인간을 막 늑대와 승냥이로 본다. 이런 생각까지 좀 들기도 하는데 이게 이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생각 있을 거예요. 각자가 내가 생각해보기에는 성선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면 성악이 맞는 것 같아. 성선, 성악은 가장, 뭐랄까, 우리 철학사에서, 철학 논쟁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논쟁이라 할 수가 있고,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보면 다 한 분 한 분 다 내가 봤을 땐 성선, 내가 봤을 땐 성악이 맞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성선, 성악, 딱히 하나 정답은 없다 하겠지만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사람이 살면서, 사람한테 치여본 경험이 늘어났어요. 성악을 그저 치우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좀 명언을 해주셨습니다. 날 보니까 성선설이 맞는 것 같은데 마누라를 보니까 성악설이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대충 이래요. 성악설은요 그냥 닥치고 이런 겁니다. 현실이에요. 네, 현실을 보는 사람 성악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묵자의 성악설은 하층민이 본 현실이고 순자의 성악설은 지식인이 본 현실이고요. 병가, 특히 순자의 성악설은 군인이 본 현실입니다. 군대를 직접 다뤄보니까 사람 상대 보니까 맨날 뺑기 쓰고 잔머리 쓰고 내빼궁리만 하고 힘약하면 그냥 괴롭히고 좀만 잘해주면 어떻게 한다? 기어오른다? 이런 겁니다. 법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법가, 네. 상황하고 오기, 한비자, 왕이 본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한비자가 말하는 성악설이 왜 인간을 가끔 늑대나 승냥이로 묘사를 하고 어쨌든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도 하냐면요. 궁중사회, 왕이 본 현실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궁중사회 어떻습니까? 살벌하게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지요? 지면 어떻게 돼요? 그 경쟁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개죽음밖에 기다리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라이벌이고 경쟁자입니까? 신하들이 호시탐탐 내 권력에 도전을 하지만 신하들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습니까? 네? 외척도 그 문제가 있고 왕비도 나한테 도전할 수도 있지만 예, 권력자들이 누구 손에 가장 많이 죽습니까? 닥치고 장자예요. 그지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장자를 별로 안 이뻐하고 막내를 이뻐하다가 사단이 나기도 하는데 예전에 태조 왕건에서 봤었죠? 누구죠? 그 후백제 누구죠? 결혼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장자한테 밀려나지요. 이렇습니다. 궁중사가 이렇게 무섭고 살벌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비자의 인성론을 조금은 극단적인 구석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궁중사회 속의 인간하고 그냥 일반인하고 좀 나눠서 이용을 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일반인은 뭐랄까요?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놈, 승냥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욕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이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사고도 치지만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재주도 발휘하고 사회가 필요한 물건도 만들어내고 이렇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이렇습니다. 자, 사람은 철저하게 뭐냐면 일반인은 그냥 욕망이고 욕심이다. 욕심 따라서 욕망 따라서 움직이니까 착해져라, 선한 행동하라, 타이르는 것이 아니라 욕심,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제도와 법을 설계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아갑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반드시 사람의 정서에 따라야만 한다. 사람의 정서에는 좋아함과 싫어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과 벌을 사용할 수 있다. 상과 벌을 사용할 수 있다면 금지와 명령이 확립되고 통치의 방법이 갖추어지게 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호호를 가지고 있으므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니 군주는 그러한 호호를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호를 가지고 상벌의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데 무릇 사람들의 정설한 장록은 좋아하고 형벌은 싫어하게 마련이니 군주는 이 두 가지를 설정하여 백성의 뜻을 제어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세워 주어야 한다. 대체로 백성들이 자신의 힘을 다 바쳤으면 자기가 그 뒤를 따라야 하고 공이 세워졌으면 포상이 그 뒤를 따라야 한다. 임금으로서 능히 그 백성들을 하여금 이를 마치 해나 달처럼 믿도록 한다면 군대는 대적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수치, 굴욕, 힘든 고통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며 종기, 영광, 안일, 즐거움이란 사람으로서 누구나 얻고자 힘쓰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한비자나 법과 인간관을 보면요. 인간 본성이 착하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꺼리고 무엇을 겁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서 호라는 프레임으로 인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냐, 뭘 이롭게 여기고 뭘 해롭게 여기냐, 어떤 것들을 내 것으로 하려고 하고 어떤 것들은 내가 기어이 피하려고만 안간힘을 쓰느냐, 그런 것들을 단순화시켜서 인간들을 일단 살피고 보라고 합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제도를 만들었을 때 제도가 통하고 맥히고 통치가 일단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인간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이익을 좋아합니다. 명예를 좋아합니다. 자, 이익과 명예 따로 한말하면 뭐겠습니까? 상?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상은 절대로 이익으로도 주기도 하고 명예로도 주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지요? 올림픽 우리가 금메달 따면 연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도 줍니까? 훈장도 주는 것이지요. 명예와 이익 다 주는 것인데, 이익은 좋게 말하면 이익은 이런 거예요. 사람한테는 육체적, 경제적, 물질적인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이익입니다. 사람은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이기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이기심도 있는데, 그것이 뭘로 드러납니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훌륭해. 일단 좋은 평판과 명예를 탐하는 그런 걸로 드러나기도 하는 것인데, 자, 국가가 원하는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국가 공동체의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시키려고 하는데 맨입이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익을 주고 명예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이것이 있습니다. 빈천, 무엇이겠습니까? 신분이 낮고 가난하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형벌, 깜빵에서 푹 썩는 거 싫어합니다. 빠담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지요? 이런 것들 알아야 돼요. 국가 공동체에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 네, 이익과 명예를 주는 것이고, 국가 공동체에 타인을 해치거나 해롭게 하면 뭘 하겠습니까? 빈천과 형벌을 내려야겠지요. 그래서 사람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인간 본성에 싸가지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건지 알아야만이 제도를 굴러가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왕의 명령이, 국가의 행정이, 통치가, 네, 현실적으로 안정된 기반에서 굴러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어떻게 그냥 여기는 좋아함과 싫어함, 호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인센티브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센티브 잘하면 회사에 이익을 끼치면 보너스를 주는 것이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무능하면 뭘 주는 겁니까? 페널티를 주는 것인데, 이렇게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회사도 마찬가지지요? 그지요? 페널티도 뭡니까? 상도 좋아하는 것이고 페널티도 싫어하는 것을 주는 것인데, 철저하게 호와 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서 인간을 이해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맞게 호와 오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제도와 법을 설계를 해라. 이런 식으로 법가가 썰을 풀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 본성이 착하니까 교화를 해라, 잘 가르쳐라, 왕이 모범을 보이면 잘 따라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간은, 사실적으로 인간은 이것을 좋아한다, 이것을 싫어한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현실이니까 그것에 바탕을 해서 뭐든 설계를 해야 굴러가고 맥히고 나라의 국력이 강해진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 인간은 새에만 굴복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특히 이런 겁니다. 제가 법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 많이 했지요. 궁중사회에 군주가 있고 신하가 있습니다. 그럼 신하는 왕한테, 네,
유사 부자 관계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건 없는 충성 바치는 게 아니라고 했지요.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이익을 매개로 만난 사이입니다. 일일이 왕이 다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리인을 구한 것인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대리인으로서 내가 신하를 구한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 잘 들어라. 그저 군주를 위해서 충성해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지요? 일 잘했을 때는 상을 주는 것이고, 얘가 대리인으로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뺑기 쓰고 주인을 속이고 정보를 누락시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을 내리고 페널티를 매겨야 되지요. 백날 얘한테 주인의식을 가져라. 임금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라.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이런 말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으로 대변되는 강제력으로 인간을 압박을 하고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상과 벌이라는 두 개의 권병을 가지고 늘 신하들을 대리인들을 감시하고 압박을 하고 유인을 해야만 얘들이 이 대리인들이 주인 위해서 일을 한다. 암만 타이르고 설득하고 좋은 말로써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새에만 굴복한다. 이런 겁니다. 권병, 상과 벌, 법으로 대변을 어떤 강제력으로 너 이렇게 하면 상 줄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벌 줄 거야. 넌 이렇게 해야만 내가 상을 주는 것이고 너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결과를 불러오면 무조건 너한테 커다란 불이익이 간다. 그래서 좋게 말로 하고 설득만 가지고 인간은 움직일 수가 없다. 어떻게든 강제력으로 힘으로 끌고 가는 게 불가피하다. 특히 궁중사회에서 신하들은 그런 경우가 많다. 이것이 한비자의 인간관인데 불량한 자식이 있어 부모가 노예도 고치려 하지 않고 마을 사람이 꾸짖어도 움직이지 않으며 스승이나 어른이 가르쳐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하자. 부모의 사랑이나 마을 사람 지도와 스승의 어른의 지혜라는 세 가지 미덕이 가해져도 움직이지 않고 고치지 않다가 지방 관청의 관리가 관병을 이끌고 공법을 내세워 간악한 행동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그 연후에야 비로소 두려워하며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고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도 자식 가르치기에는 부족하며 반드시 관청의 엄한 형벌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백성은 본래 사랑에는 기어오르고 위압에는 복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처벌을 분명하게 한다. 또 밑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거는 명언이 나올 수 있는데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아버지의 갑절이나 되지만 아버지의 영이 자식에게 행해지는 것은 어머니의 10배가 된다. 관리가 미인에 대한 애정은 없지만 명령이 미인에게 행해지는 것은 아버지의 10,000배나 된다. 어머니가 사랑을 쌓다가도 명령이 잘 통하지 않지만 관리는 위협을 부림으로 민이 따른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게 사랑으로 타이려고 달래고 하는 것보다 법, 어떤 강제력, 폭력의 힘, 커다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공권력, 이것이 있어야 사람이 변하고 바뀌고 말을 듣게 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법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집안을 다스리는 눈으로 집안을 바라봐야 되지 절대로 마을을 보지 말고 마을을 보는 눈으로 나라하고 천하를 보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규모가 적고 공동체의 단위가 사이즈가 작으면 타일르고 말로써 이야기를 하고 어떤 강제력보다 아까 말한 평판 압력으로 손가락질로 끌고 갈 수도 있는데 규모가 커지고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많아져 가면요 폭력과 강제력을 반드시 써야 되고 안 쓰면 약한 사람이 죽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거 같아요. 자, 지금은 고등학교에 한 반에 교실이 몇 명 있습니까? 저 때는 55명, 60명 됐어요. 시골 그랬는데 그때는 사실 선생님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꼭 매일 듣던 것이 아니라 한 반에 애들이 너무 많아지면 좋게 말로 타이르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도 만약 선생님들이 한 반에 20명, 30명 내외였으면 아마 제 생각 때는 그때도 아마 규모가 적었으면 매일 덜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규모가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고 관할이 되는 범위가 커지면 폭력의 힘, 너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인생 조질 수가 있다, 빠따 무지하게 맞는다,
깜빵 가서 몇 년 썩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때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가의 입장은 단순히 집안의 애해, 하나의 마을, 작은 공동체, 밴드 사회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통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과 제도는요, 사람의 상한선만 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요. 하한선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옆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골 때리는 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택배 대출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장애인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지 멀쩡한 젊은 놈이 지 애비애미 이름으로 해가지고 택배로 그 책을 봐서 봅니다. 착한 사람에 맞춰가지고 법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나쁜 놈, 뺏기 쓰는 놈, 잔머리 굴리는 놈, 이기적인 놈, 나밖에 모르는 놈, 그런 놈이 있을 것이고 그런 놈의 상징을 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걔한테 휘두를 폭력의 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힘이 약하지만 양심 있는 사람들이 개피 봅니다. 단순히 사람은 조센징은 맞아야 돼. 니들은 풀어주면 안 돼. 이것이 아닙니다. 어기면 큰일 난다. 어기면 진짜 무서운 험한 꼴 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뭐냐면 커다란 규모의 사회는 이끌어갈 수가 없고 안 그러면 약자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인정홀이란 말도 합니다. 인간은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야기할 때 절대로 이익, 욕심, 이익을 탐내는 마음, 그것을 빼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안전하고 유리한 쪽으로 나아가며 위험하고 손해보는 쪽을 피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정의다. 사람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좋아하고 해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의 성향이다.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백성이 모여들고 명성이 드러나는 곳에서 선비가 목숨을 버린다. 네.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어는 뱀을 닮고 누에는 큰 벌레를 닮았다. 사람이 뱀을 보면 깜짝 놀라고 큰 벌레를 보면 소름이 끼친다. 그렇지만 아낙네가 누에를 손으로 줍고 어부는 장어를 움켜쥔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 장어 팔면 돈이 됩니다. 누에 그걸로 뭐 합니까? 비단을 만들지요. 그지요? 이득이 있는 곳에서는 싫어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모두 맹분이나 전저처럼 용감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비자는 법가는 육아식으로 욕망을 줄여라, 이익을 탐하는 마음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라 이런 말을 하질 않아요. 인간은 원래 이익을 탐하고 이익이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커다란 혼란과 무질서가 생겨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이윤동기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타인의 만족과 수요, 선호를 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것들이 사회 전체를 개선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비자의 생각은 이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이익을 탐하고 이윤동기가 인간을 움직이는 것인데 이거 줄여라, 없애라,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윤동기 때문에 분업체계가 구성되어 돌아가기도 하고 전체의 국력과 어떤 사회 행산력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것인데 이 사람은 그래서 철저하게 욕망을 긍정합니다. 욕망 때문에 혼란이 벌어질 수 있지만 좋은 쪽으로 어떤 법적 틀 안에서 욕망을 추구할 수 있게끔 멍석을 깔아놓으면 덕분에 국력이 강해지고 사회가 부유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했지요. 한비자는 마키아벨리 이전에 누구랑 닮아 있냐면요. 애덤 스미스랑 닮아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 이익을 탐하는 마음을 나쁘다고 안 해요. 인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사회 전체가 생산량이 늘어날 수가 있고 재화가 생산이 되어서 교환이 되고 분배가 되고 국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본주의만큼 인간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푸카문 예술가들이 특히 386 쪽의 식자들 예술가들이 그런 신소리를 많이 합니다.
자본주의가 시장 경제가 인간을 병들게 황폐 이런 개소리들 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만큼 인간의 정신 건강을 좋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지가 않습니다. 예. 인간은 착하게 살려고 별로 안 해요.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내 이윤, 내 돈, 내 욕망 거길 따라가는 존재이지 나 손해보면서까지 이타적으로 살려는 존재가 인간이니까 너 손해보면서까지 너 피 보면서까지 너 가난하게 살면서까지 너 구리구리하게 살면서까지 너 반지하방에서 라면만 먹으면서 이타적으로 살아라면 그 말 듣고서 옳거니 평생 그러고 살 사람들이 있을까요? 에이 저는 그거 좀 아니라 생각하고 오히려 사회주의만큼 기만적으로 인간의 영성을 억압하고 인간성을 왜곡시키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근히 유교하고 사회주의가 많이 닮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교의 전제, 절반의 조선반도, 절반의 한민족, 거기서 괜히 공산주의가 이렇게 흥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맹자가 이렇게 인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 맹자야, 너 인간 본성이 선하다며. 근데 인간들이 왜 나쁜 짓을 하고 이상한 짓을 왜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는 맹자도 거기에다가 답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맹자는 인간을요,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심지관이 있고 이목지관이 있대요. 심지관은 뭐겠습니까? 마음입니다. 이목지관은 뭐예요? 이목이에요. 심은 내 안에 착한 것을 보존하고 있고, 이목은 말 그대로 맛있는 거, 아름다운 거, 예쁜 거, 그런 것도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작정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목지관은 인간 안에 있는 본능 같은 거, 동물하고 똑같은 것이고, 심지관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 같은 것인데, 심지관을 따라가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착해지는 것이고, 이목지관을 따라가면 사람이 나빠지는 것이에요. 나중에 퇴계가 이걸 살짝 바꿉니다. 사단과 칠정으로요. 사단, 수호지심, 측은지심, 시비지심, 또 뭐 있죠? 측은, 수호, 시비, 사양지심, 인간 안에 네 가지 선한 싹이 있답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것도 있대요. 신호, 오욕, 뭐, 칠정이라 가지고 신호, 애락, 오욕 해가지고 칠정이 있다는데, 사단으로서 본성을 따라가면 인간이 착해지는데, 칠정으로서 어떤 욕망과 감정을 따라가면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나쁜 짓을 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자를 보면요. 이렇게 인간을 이용화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북이 어떤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뭐지요? 육체적 생명과 정치적인 생명이 있다고 하지요. 육체적 생명을 따라가면 뭡니까? 공산주의, 우리 조선민주주의, 우리 공동체의 적입니다만 정치적인 생명을 잘 키우고 고양시켜 나가면 뭘 하다고 합니까? 우리 공동체에 이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간부가 되고 정치 조직의 수장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공산주의가 말하는 품성론, 영성론을 보면요. 조선 태계가 말한 것, 맹자가 말한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치범 수용소에서 보면요. 사람을 죽이고 할 때 어떻게 죽일 것 같아요? 무작정 판결 내려서 끌고 와서 죽이는 거 아닙니다. 야, 너 자백해. 미제의 간첩이지. 너 자백해. 반동분자지. 너 지금이라도 네가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하면 너의 육체적인 생명은 사형당해서 죽을 수가 있지만 너의 정치적인 생명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식으로 설득을 해요. 그래서 이북이 끝까지 정치범 수용소 누구 죽일 때요. 함부로 죽이기보다는 거물급일수록 자백을 하고 자인을 해서 자필 서명 반성문 쓰게 한 다음에 죽이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인간 안에 뭘 따라가면 안 됩니까? 이목지관, 칠정, 육체적 생명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반대로 심지관, 사탄, 정치적인 생명을 따라가고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북의 공산주의가 지금 오래 가고 잘 버티고 있느냐?
조선적인 유산과 유교적인 거시기하고 잘 좀 맞아떨어지고 포개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걔들 국호가 뭡니까? 북한이 아니라 조식 국호가 뭡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스스로 지들 어떻게 부릅니까? 조선이라고 부르죠. 500년을 했던 짓거리, 500년 때 했던 소리하고 똑같은 측면이 있으니까 익숙하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대로 그냥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 자,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는데 성악설은 인간한테 많은 것을 바란다고 안 했지요? 그지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자, 부패하고 부정이 일어나면 이거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 개인의 문제 같아요? 아니면 시스템과 어떤 환경의 문제 같아요? 어떤 거의 문제 같습니까? 자, 육아는 철저하게 누가 부정부패, 부정한 돈을 취했다, 뇌물을 받았다 싶으면요. 그 사람이 인격이 수양이 덜 돼 있고 그 사람 마음에 탐심과 욕심이 많고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라 실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판정을 내리는데 법관은 그렇게 안 봅니다. 법관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냐면요. 법관은 이렇게 봅니다. 인간은 그 부정부패는 뭐냐면 철저하게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이상한 짓거리를 할 수가 있고 암만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CCTV가 관찰하고 있으면 골 때리는 짓거리, 일탈행위 안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못된 짓 하는 것이 반드시 알려진다면 조심할 것이고 반드시 처벌된다면 그칠 것이다. 그러나 못된 짓을 해도 모른다면 느슨해질 것이고 처벌이 없다면 저지를 것이다. 하찮은 물건이라도 안 보이는 곳에 두면 증자나 사추 같은 군자도 의심받으며 백냥이나 되는 큰돈이라도 눈이 많은 저작거리에 걸어두면 큰 도둑도 가져가지 않는다. 남이 모른다며 증자나 사추도 안 보이는 곳에서는 의심받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알려진다면 큰 도둑도 저작거리에 걸린 돈을 가져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밝은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지키는 눈을 많이 두고 죄를 무겁게 하여 민중은 법을 금할 뿐 염치심에 호소하여 그치게 하지 않는다. 자, 내가 부정한 돈을 받으면 반드시 걸립니다.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그러면 암만 해도 잘 안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또 이것이 있습니다. 내가 부정한 짓을 안 하면 이득을 보고 승진을 빨리 하게끔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부정부패는 그 사람의 인격, 도덕성에 호소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제도를 얼마나 잘 만들어 놓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 보는 게 바로 법가의 입장인데요. 그래서 법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연대 책임제, 나쁘게 말하면 연대대식을 얘기를 합니다. 한 마을을 묶어서 한 단체를 묶어서 상호 감시하게 해서 누군가 죄를 저질렀을 때 위에다가 보고를 안 하면 똑같은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한 상태에서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자, 누군가 절도를 합니다. 그럼 내가 위에다가 보고를 안 하면 너 똑같이 절도죄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절대하고 완전을 장담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이런 겁니다. 사람한테 인격에서 호소해서 부정한 돈 받지 마라, 평생 청렴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출세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부정한 행위가 반드시 걸리게 설계를 해 놓으면 부정부패를 최소화시켜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정말로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싶으면 제도와 시스템에다가 호소를 하고 거기를 정비해야 되지 절대로 사람한테 마음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라는 게 바로 법가의 입장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법가는 작은 정부라고 했습니까? 큰 정부라고 했습니까? 작은 정부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중앙정부가요, 일일이 지방 관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부정부패 저지르는 것들, 그리고 또 민간 쪽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들, 이상한 거래나 배임, 횡령, 수재 같은 것들 다 관찰하고 관리 감독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법가가 말하는 내부 고발자하고요, 공익제보자 일종의 이런 거예요. 민간한테 외주를 주고 아웃소싱을 주는 겁니다. 내가 다 볼 수가 없는 거니까 니들이 보고 니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 내가 못하는 것들은 내가 적절하게 상금과 인센티브 제도로 해가지고 민간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가가 말하는 내부 고발자, 공익제보자만 봐도 법가가 가지는 합리성이 좀 보인다고 보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자,
부정부패는 뭐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인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허술하게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만들어 놓고서 그런 상태에서 사람의 양심에, 사람의 인격에 호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직한 사람이 승진하게 되고 깨끗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걸리게 만들어 놓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평가를 하게 만들어 놓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비위나 부정을 얼마든지 국가기관에 보고를 하고 그 상태에 불이익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받을 수가 있게 더 승진할 수 있게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으면 부정부패가 없어진다고 말 못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보면요. 절대로 없어진다. 완전히 절대로 발본, 세건, 뿌리채 이런 것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줄이고 싶고 최소화시켜 놓으면 육아적인 접근보다는 법과적인 접근이 맞지 않나 싶은데 한편으로 이런 것도 생각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청문회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 법가들은 오히려 청문회를 반대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소모고 너무 소비적이고 소모적인 것이니까 우리 법가가 왔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그냥 장관이고 총리고 임명할 때 청문회 하지 말자. 이거 청문회 가지고 해봤자 뭐 가족이니 도덕성 가지고 시비를 걸어버리는데 가족이 좀 이상한 짓거리 해도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좀 뭐가 좀 이상한 뭐가 있어도 일 잘하고 기능적으로 뭔가 공을 세우면 그만이다. 그리고 뭐냐면 청문회 때 이거 흠집내지 말고 그냥 나중에 사후적으로 사고 쳤을 때 그때 강하게 정치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묻자 식으로 법가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육아하고 법과는 이렇게 상당 부분 갈려요. 사람 쓸 때 육아는 사전적으로 검증을 하고 도덕적으로 가족이 문제가 있나 없나를 보는데 법과는 도덕적으로 흠집 있으면 어때? 그리고 뭐 가족이 사고 치는 거 거기까지 어떻게 커버하고 다 관리가 돼? 그리고 그냥 아무나 뭐 네가 쓰고 싶은 사람 써 대신에 나중에 사고 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어떤 커다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식으로 법과가 이야기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육아하고 법과는 좀 많이 갈립니다. 예. 군주를 보는 눈입니다. 서학론의 법과는요 군주를 이렇게 봅니다. 거기서 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다 거기서 거기다. 군주도 욕망이 있고 군주도 너절한 욕망과 껄쩍지근한 뭔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군주한테 많은 거 안 바랍니다. 서학설은 절대로 군주한테 많은 거 바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군주 보고 성인이 되어라. 군주 보고 착해져라. 군주 보고 현자가 되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누가 군주가 되더라도 장사 미사가 회장이 되고 감독이 되더라도 그냥 조직이 굴러갈 수 있게끔 평소에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한비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보통 군주론, 보통 사람이 군주를 하게 마련이다. 아주 나쁜 새끼, 아주 선한 사람이 군주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약간 법가가 이런 식으로 육아를 비꼬아요. 쟤들은 군주 예를 들면 아주 암군 아니면 성군만 예를 드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군주도 똑같다. 아주 작정을 나라를 망치는 군주 없고 아주 위대한 성인 군주도 안 나오고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사람만이 군주가 되는데 꼭 예를 들면 아주 악랄한 암군 아니면 성군 이렇게 극단적인 예만 드는데 그런 경우는 없고 보통 사람이 군주를 하니까 보통 사람이 군주를 한다는 전제하에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정치의 합리성을 기할 수가 있고 휘청휘청 거리지 않는 나라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연속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악설의 법과 성선설의 육아 여러 가지 좀 대조가 되는데 육아의 이야기와 법과의 이야기들은요 사실 하나 따지고 보면 특히 현대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구 문명의 기준을 보면요 상대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판정패 정도 판정승 정도가 아니라 법과의 KO 승리를 끝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결론을 좀 내려보겠는데 이렇게 좀 앞에 동양 철학하는 사람 단순히 작구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만 가지고 파는 것이 아니라 법과 가지고 병과 가지고 어떤 사회과학적인 해석을 하고 현대 뭐랄까요 경제학 용어, 정치학 용어를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다른 뭐 경제학, 정치학, 사회과학 전공한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서 논문도 써보고 어떤 창의적인 생각도 발전시켜 나오고 이럴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법과 책이 나오는데, 한비자 책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권력의 대기실, 샤워실의 바보, 무슨 뭐 저기 앞서 말한 대리인의 모순 이야기 나오고 거래 비용 이야기 나오는데 네, 오늘 정말 여기까지,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